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는 저주가 최고다. 오늘은 저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주는 주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주술이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로운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인간의 기륭화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주술이나 저주, 축복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인류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주술 자체가 초기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자연 환경이 인류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나면 이를 바꾸기 위해서 원시 인류가 그들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술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고대 벽화에 동물을 그려서 더 많은 수렵이나 수확물을 기원하는 행위 역시 주술의 일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로 주술은 인간의 힘이나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불가사의한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술에서 파생된 저주나 축복 모두 동일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축복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행위인데, 저주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주나 축복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주술을 본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저주 태블릿인데, 약 5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얇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판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레코로만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블릿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범죄자를 저주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사용됐습니다. 종종 머리카락이나 옷조각 혹은 조각상이나 인형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저주가 아니라 대상자의 머리카락을 가져와서 연애 주문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고, 저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도둑이나 범죄자 혹은 법정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소송 당사자들을 저주하기도 했는데, 이런 저주 태블릿은 꽤나 흔하게 쓰여서 이름을 쓰는 공간만 딱 빼놓고 사랑이든 저주든 다양한 주문을 다 이미 새겨놓은 저주 태블릿이 기성품으로 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주 태블릿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소원을 적는 주술판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주술 이외에도 과거 아프리카나 유럽, 호주 등지에서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술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저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럽, 호주 등지에서 샤먼들이 행하던 뼈 겨눔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쿠다이차라고 불리던 샤먼이자 사형 집행자는 사형이 판결난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캥거루나 에미 혹은 인간의 뼈로 만든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끝에 머리카락을 붙인 다음에 한쪽 무릎을 꿇고 완성된 도구로 사형수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요. 그냥 뼈에다가 그 사형수의 머리카락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겨누는 거야. 그러면 이 쿠다이차들은 이러한 뼈 겨눔 의식이 생각의 창으로 희생자를 꿰뚫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희생자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뼈 겨눔을 당한 사형수는 실제로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생존해 있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두 죽음이라고 불러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두 죽음이라는 용어는 1942년에 발표된 연구도 있는데, 강력한 공포나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이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강력한 공포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대응해서 신체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본 포인팅 증후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빠르면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한 주술사가 한 청년에게 실수로 뼈 겨눔 의식을 했고, 청년은 곧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었으나 주술사가 청년에게 모든 것은 실수였고 그에게 실제로 뼈를 겨누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니까 그 청년의 건강이 즉시 회복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러한 주술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주라는 형태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재의 물리적인 징벌인 참수나 금고형 또는 고문과 저주가 비슷한 취급을 받았는데, 저주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때는 서양에서는 중세, 동양에서는 중국을 기준으로 요순 치세 이후 주나라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중세 가톨릭이 퍼진 것을 기점으로 성직자들이 이성을 주술로 유혹하거나 병을 옮기는 것, 타인의 재물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훼손시키는 것 등을 저주라고 규정했고, 이때 비로소 저주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저주의식이 발전해서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저주가 민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경우를 보면, 동양에서의 저주는 우선 글자를 보면 저주할 저에 빌다 혹은 기원하다 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 자체가 저주를 기원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주의 뜻을 알려고 한자를 보니까 애초에 뜻 자체가 저주할 저래요. 그래서 글자부터가 저주의 방식 중 하나인 남에게 재앙을 내리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입으로 언급하며 기원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특징은 한국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주와 관련된 기록은 민간에서 쓰여진 책에도 다양하게 등장하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언급될 정도예요. 그 이유는 이 조선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은 했지만 문화 저변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불교랑 무속신앙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부장제를 지향한 유교가 조선 왕과 엘리트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을 때 불교랑 무속은 민중과 여성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왕비와 나인까지 조선 궁궐의 여성 사회는 불교와 무속 신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조선 궁궐에서조차 이 저주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이한 조선왕실 기록에 남아있는 다양한 저주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세세한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저서 황금가지에서 주술을 동종주술과 감염 혹은 접촉주술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동종주술 혹은 모방주술은 닮은 것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이를테면 비슷한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면 딱 떠올리는 것들 있죠. 상대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뾰족한 물체로 찌르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동종주술에 해당합니다. 상대를 상징하는 인형에 해코지를 하면 그 피해가 똑같이 상대에게 간다고 믿는 거예요. 동종주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른 저주랑 같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감염주술은 접촉의 원리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주술이에요.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카락, 손톱, 이빨 등이 대상에게서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과 관계가 지속된다거나, 시체의 뼈를 가져와서 저주의 대상이 밟거나 만지는 등 접촉을 하면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등, 이런 것들이 감염주술에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감염주술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인조의 후궁이었던 조귀인입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조귀인은 유독 저주와 관련된 기록이 많은데, 애초에 조귀인이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도 몸이 좋지 않았던 인조에게 조귀인이 저주 때문일 수도 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궁을 수색하게 했는데, 실제로 저주물이 발견됐었고, 인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세자빈 강씨에게 저주를 한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금시킨 것도 조귀인이었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던 건데, 사실 이 모든 저주는 조귀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주에 심취해 있던 조귀인은 1651년 효종을 저주했다라는 혐의로 고발당하게 되는데, 이를 들은 효종은 대노해서 무당을 고문하고 궁 안에 땅을 다 팠는데, 그러자 사람의 뼛가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궁을 한 조귀인의 여종도 조귀인이 평소에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는 저주가 최고다 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했었고, 무당이 늘 후문으로 드나들며 저주를 알려주면 조귀인이 종을 시켜 죽은 사람의 두개골, 수족,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무덤 위에 나무 등을 몰래 구해오게 했습니다. 또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살점을 떼어오게 하고 관의 나무 조각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시체에서 흘러나온 물을 적신 솜, 마른 뼈를 갈아 만든 가루, 심지어 햇볕에 바짝 말린 닭, 개, 고양이, 쥐 등 저주하는 데 필요한 물건이라면서 모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했고, 결국 조귀인은 1651년 효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사람의 뼈나 동물의 사체 등을 묻는 방식은 감염 주술에 해당됩니다. 감염 주술은 노비부터 왕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저주를 위해서 뼈를 구해오는 시체 전문업자까지 있어서요. 영조실록에 따르면 거름을 지는 천역을 하는 김이건과 거어지는 내가 원한의 마음이 있어 저주를 하려고 한다 라며 뼈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팔뼈와 정강이뼈, 갈비뼈, 어린아이의 두개골 등을 구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초분 매장법이 흔했기 때문인데, 이 초분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이제 관뚜껑 닫아서 매장하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널판을 깔아서 시신을 올려둔 뒤에 이용으로 덮어놔요. 그러면 살은 썩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뼈들을 골라서 다시 땅에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들추면 그냥 거기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뼈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뼈로 저주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됐을까요? 뼈는 사람의 체형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살은 곧 썩어 없어지지만 뼈는 오랜 세월 남기 때문에 뼈는 곧 오랫동안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죽어서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잔존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망자의 원한과 감정이 사무친 뼈로 저주를 하면 저주의 효과가 더 크다거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뼈는 너무 눈에 잘 띄는 저주물이었기 때문에 갈아서 사용을 했는데, 뼈가루는 굳이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뿌리면 되니까, 뿌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 뼈가루를 밟을 거 아니에요. 모래인 줄 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래랑 뼈가루랑 섞여서 이게 찾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뼈를 사용하는 감염 주술이 특히 왕궁 안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조귀인 사건 이후 효종은 3개월에 걸쳐서 저주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수리공사를 진행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왕의 생활공간인 대조전 일대와 창경궁 근처 길과 계단, 문 주위에서 뼈와 뼈가루를 포함한 다양한 저주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의 뼈가루가 대량 출토된 것은 물론 옷 조각과 실이 들어있는 항아리, 턱뼈와 치아가 온전한 어린아이의 두개골도 발견됐고, 동물 뼈나 불에 탄 고양이 사체 등 저주물의 흔적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조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궁궐에서 오랫동안 아주 광범위하게 저주를 시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뼈가루를 이용한 저주보다 좀 더 강한 저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예 그냥 시체 머리를 잘라다가 저주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인조실록에 보면 시체 머리를 자르다가 포수에게 발견돼서 체포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러한 감염 주술은 죽은 귀신을 유인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는 일종의 귀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매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동종 주술과 감염 주술 이외에도 무고와 연매라는 저주가 있었는데, 무고는 고를 이용해서 저주를 거는 방식입니다. 이 고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릇 속에 독을 가지고 있는 각종 벌레나 진해, 뱀 같은 독한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서로 잡아먹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벌레를 고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안에 극독이 응축된다고 믿었고, 이를 이용해서 화학적인 독을 이용한다라는 의미와 가장 처절한 환경에서 동종을 죽이고 끝까지 살아남은 벌레에게는 상대를 해칠 수 있는 증오의 힘이 있다라고 믿어서 이걸 갈아서 저주물로 만든 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성종 시절에 고독이라는 저주술이 유행했는데, 고를 태우고 갈아서 분말로 만든 뒤 음식이나 음료수에 몰래 집어넣어서 누군가에게 먹이면 고에 중독되어 가슴과 배가 저미듯 아프고 얼굴빛이 푸르고 누르며 토혈과 하혈을 하게 되고, 결국 고가 사람의 오장을 다 갉아먹어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는 그 기운이 떠돌다가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독술이 크게 유행하자 성종은 평안도 중화군에 사는 황을과 그의 아우 황말동이라는 형제가 고독으로 생긴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서울로 불러서 고독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의녀들에게 전수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에게는 네가 상세히 가르쳐서 배워 익힌 자가 과연 신기한 효험을 보인다면 네 집 부역을 면제시켜 주겠다
라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황씨 형제는 이 기술을 감추고 의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종은 3차례나 형문을 가했고 결국 입을 열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조선 왕조 법률 체계의 모법인 대명률 직해에 따르면 고독을 하여 타인을 살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라고 했으며, 그 실정을 모르는 처자 및 가족들까지 멀리 유배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런 저주는 조선 왕실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 동양의 궁궐 사회에는 무고의 변이라고 부르는 저주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벌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말고도 동물의 시체를 이용해서 저주하는 것도 일종의 무고라고 봤어요. 넓은 의미로 독충뿐만 아니라 도마뱀이나 쥐, 고양이, 개, 돼지, 말 등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서 저주하는 방식도 무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궁궐에서 발견됐던 그 불에 탄 고양이의 사체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무고의 일종인 겁니다. 중국 궁궐에서도 해장일여와 강충의 무고 등 숱한 저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해장일여는 춘추시대 송나라 황관이 거짓 맹세글과 희생물을 몰래 땅에 묻어두고 태자가 초나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도모한다 라고 평공에게 일러바쳐 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고, 강충이 일으킨 무고의 변은 한나라를 뒤흔들었어요. 한무제가 병이 드니까 강충이 무고 때문이다 라며 궁중 곳곳을 파헤쳤고, 또 범인으로 태자를 지목합니다. 궁지에 몰린 태자는 군대를 동원해서 강충의 목을 베었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고의 변은 동양에서 위정자들이 저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염매도 일종의 동종 저주에 포함되는 한 개념이에요. 염매는 염승과 귀매가 결합된 용어인데, 염은 인형과 화상을 만들어 저주하는 흑주술입니다. 그리고 매는 죽은 영혼을 유도해서 해를 끼치는 저주예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사어지만 염은 다른 말로는 방자 혹은 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훈몽자회에 보면 한자 염 옆에 방법할 염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귀신에게 기원하는 저주예요. 즉 주술을 걸어서 저주하는 것을 방법하다라고 하는데,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모아 태우면서 저주하면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형상을 그리거나 인형을 만든 뒤 눈과 심장을 찌르고 손발을 묶는 저주가 잘 알려진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인형이 그와 일치한다고 믿었고, 인형에게 해코지하는 행위가 그대로 상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동종 저주인 겁니다. 이러한 저주는 서양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중세에 발간된 마법서 검은용에 언급된 저주 중 하나가 밀랍 인형 저주라는 게 있어요. 준비물은 이래요. 밀랍 한 덩이랑 녹슨 바늘이나 침, 목표의 신체 일부를 준비해서 바시스, 아타트로스, 바줄, 아트크레무스라는 주문을 연속해서 외우면서 밀랍으로 인형의 형상을 빚은 뒤 그 안에 저주할 상대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고 못이나 침을 꽂은 뒤에 불태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프로 만든 인형이랑 재료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밀랍으로 인형을 빚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프로 인형을 빚어서 똑같이 이제 찍어서 저주하는 거죠. 귀매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귀신을 불러들여서 씌움으로써 상대를 저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호사설에서는 조선에 충격적인 귀매 풍속이 있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을 보면 이래요.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남의 집 어린애를 도둑질하여 고의적으로 굶기면서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인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이는 바. 그 아이는 살이 쏙 빠지고 바짝 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러므로 먹을 것만 보면 빨리 끌어당겨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든 다음 죽통에다 좋은 반찬을 넣어놓고 아이를 꿰어서 대통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이는 그 좋은 반찬을 보고 배불리 먹을 요량으로 발버둥 치면서 그 죽통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이럴 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빨리 찔러 죽인다. 그래서 아이의 정혼이 죽통 속에 뛰어든 후에 죽통 주둥이를 꼭 막아 들어간 정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죽통을 가지고 호부한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으로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병을 생기게 한다. 오직 이 아이의 귀신이 침범함에 따라 모두 머리도 앓고 배도 앓는다. 그 모든 병자가 낫게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아이의 귀신을 유인하여 앓는 머리와 배를 낫도록 만들어준다. 그 대가로 받은 돈과 곡식을 드디어 자기 이득으로 만든다. 이것을 세속에서 연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엄격하게 징계, 고독의 죄와 동등하게 중벌에 가할 뿐더러 무릇 사령도 그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근자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는 아마 법이 엄준하기 때문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귀매는 귀신과 혼령 등 초자연적인 힘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저주입니다. 아이를 굶겨서 죽통에 가둬 죽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면 이 배고픈 욕망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이 최고조에 달한 귀신이 이 집을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병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프니까 무당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무당이 여기에 어린아이 귀신이 있다. 내가 이걸 떼주겠다. 어느 정도 돈만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맛있는 걸로 아이를 다시 유인해서 이제 떼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마을로 또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을 찾는 거예요. 너무 원한에 사무친 아이의 귀신이 주변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고독이랑 비슷한 거야. 끝까지 혼자 처절하게 살아남은 그 벌레가 상대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굶어 죽은 아이가 가진 이 원한의 힘이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에서처럼 이 저주는 굉장히 엄중하게 법을 적용시켰어요. 고독의 죄와 동등하게 중벌에 가할 뿐더러 사령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령이라는 건 지금의 특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좋은 일 있을 때 어느 정도 죄질이 약한 사람들은 풀어주는데 이걸 사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저주를 한 사람들은 사령, 특사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죽거나 평생 갇혀 있거나 가족들도 싹 다 이제 유배 가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법을 적용시켰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용서할 수 없었던 10대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잔인무도, 흉악무도 할 때 그 무도예요. 그래서 고독이랑 연매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무도를 저지른 죄에 해당돼서 죄를 사면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사형 등의 엄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유혹에 빠지는 건 아무도 모르게 또 내가 책임지지 않고 상대를 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의 기원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주는 인류의 역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 영향력이 대단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저주에 대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저주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고 인조는 저주물이 발견되자 장기간 번침을 맞아 이를 치료하고자 했으며 왕실에서는 국가 의례를 치르는 나란무당을 성수청에 두었고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들을 동서 활인원에 배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던 저주는 현대에 와서는 주술적 성격이 많이 약화됐어요. 어차피 주술로서 상대를 저주한다라고 해도 상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현대에선 저주가 아예 없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의 저주는 미워하는 상대에게 불행이 오기를 빌거나 헐뜯는 행위 전반을 저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행동 등을 저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악플에다가 왜 사냐 죽어라 라는 그런 단순한 악플만 달더라도 이게 저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에게 해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죽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저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조선에서처럼 수고롭게 누군가를 직접 저주하진 않지만 오히려 훨씬 더 과거 아프리카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본 포인팅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 하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